이게 뭐지? 왜 거품이 이렇게 많지? 화장실 물 위에 거품이 잔뜩 떠 있는 걸 보시고도 물 조금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물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거품이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품이 굵고 오래 남고 물을 내려도 한참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신장 기능이 20%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분에게도 희망을 남겨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파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신장이 더 망가지지 않게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장이 보내는 초기 구조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는 어르신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장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 3가지와 먹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은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식탁을 신장이 덜 괴로운 식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까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서울이신가요? 부산이신가요? 대구이신가요? 아니면 해외이신가요?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지역과 시간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딱 핵심입니다. 거품료가 언제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신장이 숨을 돌리는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2년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밥도 잘 드시고 산책도 다니셨어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아파도 잘 소리를 지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가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의학적으로 소변의 거품이 오래 남는 현상은 단백질이 새어나올 가능성과 연결되어 설명됩니다. 단백질은 비누처럼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기 때문에 거품을 더 쉽게 만들고 오래 유지시킵니다. 이 어르신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사라졌지만 점점 굵어지고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붙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밤에는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워 잠을 설쳤고 낮에는 이유 없는 피로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내 보건 통계와 학술 보고들을 보면 만성 콩팥병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서는 그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이 분명해질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심각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60%,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최근 소변에 거품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아침 얼굴 붓기나 다리 붓기가 예전보다 심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검사는 그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 거품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식탁과 생활 습관이 신장의 운명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미 신장이 이렇게 약해졌다면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장은 완전히 고장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신장을 되살린다기보다는 더 빨리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식사의 역할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의외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 부담을 전부 신장에 맡기면 남아있는 필터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 전구 물질의 배출을 도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은 신장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신장이 숨을 쉴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국내 영양학 보고서들에서도 식이섬유 섭취가 대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도 그 예였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울 만큼 거품이 많았고 단백뇨 수치도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약을 먼저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 후 껍질을 깨끗이 씻은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액상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거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무섭습니다. 이 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신장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하루를 버티는 난이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하루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이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양은 더 줄여야 합니다. 신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과하게 먹는 순간 그 음식은 약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사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돕습니다. 이번에는 신장의 혈관과 염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사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신장을 괴롭히는 원인은 그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는 가장 큰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신장 안의 미세 혈관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필터는 점점 거칠어지고 단백질이 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블루베리를 신장의 보라색 방패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의 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국내 연구 보고들에서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언급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 내피의 손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이 지켜진다는 것은 결국 필터가 더 오래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후만 되면 발과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신발을 신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직 투석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물 조절과 함께 아침 식단에 소량의 블루베리를 추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저녁에도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검사 수치에서도 염증과 관련된 지표들이 이전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변화가 모두 블루베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속 작은 선택이 신장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는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짚고 가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생과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신장은 단맛보다 안정적인 혈류와 조용한 환경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돕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어력을 키워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이 두 가지와 또 다른 방향에서 신장을 돕습니다. 이번에는 수분과 배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과와 블루베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몸이 답답한 느낌은 왜 그대로일까? 신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수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과 수분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전신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과일이 바로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기관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신장 관리에서는 배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비교적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이 조합은 몸속 흐름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체된 배출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물에 잠긴 것처럼 무거워요. 검사 결과를 보면 심각한 급성 문제는 없었지만 신장 기능은 분명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과한 보충제나 민간요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시간에 배를 아주 소량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게 먹는 대신 따뜻한 상태로 드시면 속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조금 덜 답답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 변화 역시 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의 방식과 타이밍이 신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반드시 한 가지 경계를 말씀드립니다. 배가 달고 부드럽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되는 과일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중 일부는 칼륨 수치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는 조금, 그리고 상태를 보면서가 원칙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양을 늘리는 순간 그 이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과한 친절보다 조심스러운 배려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과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탁을 조금 덜 위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일상 속 습관이 그대로라면 신장은 다시 지쳐버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습관들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감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필터의 촘촘함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필터는 사구체라고 부르며 혈액 속 노폐물은 걸러내고 단백질은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손상되면 지켜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단백뇨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호가 거품입니다. 국내 신장 관련 학술 보고들에서는 단백뇨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의 예측인자라고 설명합니다. 즉, 거품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필터가 망가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은 매일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필터는 점점 벌어지고 거칠어집니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단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신장 손상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에서 소금과 당 조절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국내 조사 자료에서도 나트륨 섭취가 높은 식습관이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반복해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력이 떨어질까봐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생기고 이것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국내 신장 진료 지침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개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칼륨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조절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는 항상 적당히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과일을 약처럼 쓰지 말고 환경을 조절하는 도구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통제입니다. 국내 고령층 자료를 보면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은 줄여주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약해진 신장은 더 쉽게 지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는 장기가 아니라 매일의 압력과 염증 속에서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리고 식사와 습관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현실적인 손잡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감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필터의 촘촘함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필터는 사구체라고 부르며 혈액 속 노폐물은 걸러내고 단백질은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손상되면 지켜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단백뇨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호가 거품입니다. 국내 신장 관련 학술 보고들에서는 단백뇨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의 예측인자라고 설명합니다. 즉, 거품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필터가 망가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 혈관은 매일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필터는 점점 벌어지고 거칠어집니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단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신장 손상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에서 소금과 당 조절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국내 조사 자료에서도 나트륨 섭취가 높은 식습관이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반복해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력이 떨어질까봐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생기고 이것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국내 신장 진료 지침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개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칼륨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조절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는 항상 적당히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과일을 약처럼 쓰지 말고 환경을 조절하는 도구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통제입니다. 국내 고령층 자료를 보면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은 줄여주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약해진 신장은 더 쉽게 지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는 장기가 아니라 매일의 압력과 염증 속에서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리고 식사와 습관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현실적인 손잡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신장이 왜 망가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말리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매일 상처를 남깁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 식탁은 국물과 양념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찌개, 국, 젓갈은 익숙하지만 신장에게는 매 끼니가 시험대가 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그 압력은 그대로 신장의 미세 혈관을 짓누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짠 음식은 오늘 한 번 먹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신장을 깎아 먹는다고요. 실제로 국물을 남기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혈압과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싶은 것은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면 약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통증은 잠시 가라앉지만 신장은 그 시간 동안 숨이 막히는 셈입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하루에 몇 알씩 진통제를 드시다가 1년도 안 되어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사는 약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쉽게가 문제입니다.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력이 떨어질수록 고기와 진한 국물을 더 드셔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단백질이 회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좋아한다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습관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시다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갑작스러운 일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답은 항상 중간입니다. 조금씩 자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신장에는 누적 손상이 됩니다. 신장은 단 하루의 무리도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줄여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아주 작은 아침 습관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신장이 가장 고마워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누구나 할 수 있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그냥 아무 때나 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시간을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으면 아침에 혈액은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장은 마른 필터처럼 뻣뻣해져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몇 초에 걸쳐 넘기라고요. 이 작은 차이가 신장에게는 큰 차이가 됩니다. 2번째 아침 습관은 첫 소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전날 신장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색이 너무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품이 두껍고 오래 남는다면 필터가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겁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변화가 반복되는지 점점 심해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환자를 만날 때 꼭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즘 소변 거품이 늘었는지,
아침 얼굴 붓기가 예전보다 심해졌는지,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한지,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복용 중인지, 이 질문에 2개 이상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신장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1번, 소변 검사 1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확인이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오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자주 하신 말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서서히 방향이 정해지는 장기입니다. 거품료를 무시하지 않는 것, 짜게 먹지 않는 것, 과일을 약처럼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로 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신장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은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용히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